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69% 하락했고요. 코삭은 0.17%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은 리밸런싱 이후에 두 번째 장인데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오늘도 매도를 하면서 코스피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3,300억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3,000억을 매수하면서 방어를 했지만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좀 이렇게 눌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87억, 기관 투자자가 480억을 매수하면서 양매수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상승을 하기에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2,500선을 겨우 지키면서 진행이 되었지만, 자, MSCI 리밸런싱으로 좀 올라가던 그런 움직임에서 리밸런싱 이후에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워낙 급락을 크게 했기 때문에 한 5일 정도, 6일 정도 바짝 올라가는 듯 했지만 다시 눌러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61선을 벽을 맞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또 수혜를 줄 수 있었던 IRA 반도체 법을 또 비판을 하면서 그 관련된 종목들이 또 급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타격이 줄 수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계속 갈피를 잡지 못하고 지금 이제 눌러지고 있고요. 그런 이제 장기적인 불확실성이 이 해소될 가능성이 적고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이런 외국인 투자자들도 계속 이탈을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3일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5천억 가까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잠깐 들어왔던 거 무시하고 또 나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도 3천억 매수했지만 일단 금융투자자 1,400억, 연기금 투자자가 2천억 매수를 하면서 확실히 연기금 투자자가 최근에 지수 방어 차원에서 좀 들어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증시를 올리기에는 부족하고 계속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692포인트로 코스닥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여전히 이제 상승 없이 이렇게 L자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이 상승에 대한 기미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고요. 21선에 아직 도달도 하지 못한 채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까 좀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692포인트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양매수 진행했지만 지수를 올리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데 역시 역부족인 그런 상황입니다. 해외 증시는 다우나스닥은 오늘도 상승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상승 진행 중이고요. 니케이는 0.8%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증시와 동일한 움직임, 그 다음에 상해종합은 1.5% 상승하면서 좀 반등을 했는데요. 확실히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사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추세가 이어질수록 증시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다행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1392원으로 원달러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5.6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1,400원대에서 계속 이제 밀어붙이던 환율이 어느 정도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방어가 되고 있는 수치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저번 주에도 갑작스럽게 주 후반쯤에 환율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떨어진다고 해서 완전히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수치이고 언제든지 다시 1,400원을 넘을 수 있는 그런 밴드이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달러에 대한 환율이 좀 내려줘야지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좀 생기는데요. 전혀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지수 선물인데요.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약하게 좀 떨어지고 있지만 뭐 선물 지표 떨어져 봤자 계속해서 이제 장중에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이제 유럽 증시는 0. 지금 한 8% 정도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일단 미국 증시에 대한 강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다음 원자재는 지금 국제유가는 69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는 3.3달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하락세가 이대로 이어질지 뭐 계속 다시 반등을 할지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게 향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에 부정적인 요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도 지금 같이 좀 떨어져서 다행이고요. 4.26%로 4.2%대로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고 서서히 좀 눌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게 급격하게 안정화되지 않는 이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환율과 동일하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장금리가 잡혀야지만 FOMC도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내릴 생각을 한다면 내년으로 가야지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장의 예상보다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좋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예상보다 늦게 내려가고 그에 반해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신흥국들은 계속해서 고금리에 힘이 빠지고 있고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깊어진다라고 하면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년에 이 움직임들이 굉장히 이제 이 위험성이 크다라고 해서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0.24% 상승했고요. 21,1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지금보다 훨씬 평소보다 좀 줄었고요. 21,20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뭐 적은 거래량이었고 크게 움직임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장중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거래량 자체가 400만 주로 크게 줄어들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리밸런싱으로 올렸던 주가를 그대로 좀 눌리면서 기계적인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았고요. 오늘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지 않아서 주가를 쭉 뺐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기계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상황이었고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식들을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날이었고 400만 주로 거래량이 좀 줄었는데 이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계속해서 22,000원, 21,000원 사이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씩 튕기면서 쭉 빼면서 진행이 되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주가를 올리고 고점을 높이면서 밀어붙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단기간에 쌍바닥을 그리는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 준다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1월 말이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그 11월 말을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그리고 12월에 들어왔을 때 약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이 거래일이죠. 올해로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이평선들은 지금 위로 다 향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확실히 한번 한 방에 의해서 이 주가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10% 정도 힘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단수 매지 23,000원까지 도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상으로 이제 힘을 받았던 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고점을 강하게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그러한 이 소스들이 하나씩 이제 오픈이 된다면 현실화가 될 텐데 그게 이제 내년 3월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 전에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인데요. 수급은 외국인 투자가 19만 8천 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는 12,000주를 매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금융 투자는 4만 1,000주를 매수했고 나머지 뭐 사모펀드가 9만 3천 주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 투자자가 9만 1,000주를 매수하면서 어제 매도를 멈추고 하루 만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금 이제 전날 대량 매도했던 거 멈추었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매수를 했는데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0만 주 매수했던 것을 절반 정도 덜어냈는데 그 이상 지금 덜어내지 않았다라는 점. 그래서 리밸런싱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11월 말까지에 대한 움직임과 그 다음에 12월에 들어갔을 때의 이런 증시 흐름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확실한 소스들이 나오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기술적인 부분들은 좀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보겠습니다. 130 거의 3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한 7만 주 정도 증가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움직임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줄어들었던 거 조금 올라갔고, 최근에는 계속 이러한 움직임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차장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장고도 상환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지만 10만 주 정도 줄어들었고요. 1250만 주 정도 마무리가 되어서 사실 큰 변화 없었습니다. 이것도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장중에는 골드만삭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많이 매수를 했었고요. 이 골드만삭스는 이전 금요일에 MSCI 리밸런싱 패시브 자금을 아마 빌미로 대량으로 좀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오늘도 43만 주를 매수를 했고요. 확실히 이 골드만삭스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40일 평균을 보시면 지금 1000만 주 가까이를 매수했을 정도로 골드만삭스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동일한 현상이 좀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움직임이 좀 최근에는 주목이 된다. 그러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수급이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날에 190만 주 매도하면서 좀 많이 이탈되긴 했지만 결국에 오늘도 29만 주 매수하면서 보유량을 다시 늘렸고요. 23.19%. 외국인 지분율 자체가 지금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상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많이 매수하는 이유가 기계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에너지 테마에서 특히 주기기를 공급하고 EPC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해상풍력이라든지 대형 원전, SMR, 그다음에 가스터빈 이렇게 여러 가지 주요 사업들을 기술력 있게 보급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핫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고
네, 그것을 잘 이용만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계속 주시를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과 함께 우리도 같이 그냥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합병이 지금 이제 금감원에서 승인을 시켰고 이제 합병 찬성과 반대를 할 수 있는 표결 기간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전자투표에 들어갔는데 아직 그 전자투표 위임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어서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지 못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도 계속 매수를 한다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의 이슈를 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찬성이 되던 반대가 되던 어떻게 되던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비중을 늘릴만 하기 때문에 늘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천천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합병을 참여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1월 25일까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을 하기 전까지만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아직까지는 2달 정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네,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전 총리가 원자력 분야에서 한국 명성이 굉장하다. 그래서 최종 계약을 낙관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체코 전 총리는 지금 한국에 있는 것 같고요. 29일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방문해서 그 관련된 계약 협력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체코 고위급 인사들은 이미 거의 계약이 되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 그 이후의 과정을 논의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계약 뒤에 현지화가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제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현지화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화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체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협상을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의무화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체코 인력들을 다 새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 이미 우리 기업들이 씨앗을 뿌려놓은 체코 이 관련 자회사들 그런 협력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강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소식을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체코 원전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체코 이 전체적인 이 인사들이 고위급 인사들이 지금 거의 100%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 사업은 당연히 할 것으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 네. 계속 이제 우리가 애달토록 기다리고 있는 소식, 미국과의 이 원전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MOU 체결을 하기 위해서 가서명을 했고, 이제 올 연말에 본격적인 정식 서명을 할 텐데, 그 서명을 하는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 포션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교통 정리를 좀 해줄 건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지금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에게 뭐 관세를 매기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하고요. 지금 미국과 협력해서 제3국으로 진출하는 그런 이 기업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 소식들이 있었으면 하고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랜만에 네덜란드 관련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지금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원자력 기술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에너지 생태계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네덜란드 기후 녹색 성장부 정부 관계자와 네덜란드 원자력 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원자력 부문의 주요 인사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삼국에 발전된 원자력 에너지 생태계를 배우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네덜란드의 기후와 녹색 성장부 정부 관계자가 온다라는 점에서 인상 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성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원전이 배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EU 내에서도 원자력 발전을 녹색 성장으로 보고 있다.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는 에너지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네덜란드도 우리나라에 방문을 한다는 점, 그래서 저런 큰 의미를 또 넘어서 우리나라와의 원전 이 건설을 위해서 협력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이 우리가 뭐 가성비 좋고 제 이 기간에 지어줄 수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아주 경쟁력 있게 들어가서 따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오랫동안의 그런 이 교감, 그 다음에 오랫동안의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봉사활동,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수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본다면 네덜란드도 이제 이런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또 사우디 관련 인력들이 계속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관련 이 제3국의 인원들이 이제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로 찾아와서 공장을 탐방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기술과 생산 기지들을 이렇게 보고 돌아간다는 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성장성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주목을 해 봐야 된다.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렇게 이제 몇몇 국가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검토 안 하던 국가들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핀란드와 영국이 원자력 협정 강화 협정을 협력 강화 협정을 체결했다. 루마니아가 원자력 확대와 우라늄 생산 재개를 발표했다. 벨라루스가 신규 원전 타당성 조사를 2025년에 완료할 예정이다. 페루가 원전 도입을 위한 워킹그룹을 결성했다. 우간다가 최초 원전 건설 지역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슬로바키아가 2025년 중반 신규 원전 입찰 추진을 한다. 그리고 베트남도 원전 도입 재개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한 페이지만 보더라도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가 단 6일 동안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론된 국가들만 거의 8가지의 국가들이 이렇게 신규로 검토하거나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거나 SMR을 이렇게 승인을 하거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다른 국가들보다 비중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지원을 끊어버리고 그 산업에 대해서 계속 이제 이 지원을 축소시키려고 하고 이 줄이려고 한다면 경쟁력에서 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이게 이제 제가 산업의 이 크기라고 하겠습니다. 크기.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시간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산업의 크기가 시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충분히 크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야당 쪽에서는 더 이상 늘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거를 줄여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거를 감원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이 크기가 성장을 멈추고 이렇게 완만해지는 이 구간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 산업의 그래프가 꺾이는 이 지점이 변곡점이 아주 치명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체 우리가 발전량으로 돌리는 양은 비중이 그렇게 줄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산업이 체감하는 양은 엄청나게 크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생산량이 너무 많아서 이제 반도체 생산량을 그만 늘려라 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까요? 네, 신규 생산 라인 다 멈춰버리고 장비 다 구매를 멈추겠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들이 당연히 다
한순간에 실적이 0으로 되겠고요. 그 장비 기업들이 또 이제 장비를 만들기 위해서 발주하고 있는 그 소재, 소부장 기업들이 또 힘들어질 거고요. 계속 그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한순간에 저렇게 감원전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지원 생태계를 줄여버린다면 당연히 그 제일 밑에까지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프로젝트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성장률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더라도 꾸준한 공급은 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루마니아가 이렇게 또 원전에 대한 그것을 늘리겠다, 양을 늘리겠다. 그래서 대형 원전을 2024년 11월에 또 이제 체르노브다 원전에 추가로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SMR도 지금 6기까지 도입이 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라늄 생산을 재개하겠다. 그래서 우라늄을 지금 러시아에서 전 세계가 좀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우라늄이 생산될 수 있는 국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면 이제는 원전 에너지에 대한 그런 원료 타격이 이제는 우리에게 리스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자립화하는 국가들이 많아질수록 에너지 이 연료에 대한 이 공급원들이 다각화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러시아가 막 가스관을 잠궈서 LNG 가격이 급등해서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독일과는 다르게 이제는 에너지를 여러 곳에서 수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요. 저렇게 이제 우간다와 같은 그런 아프리카 국가들도 우라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는 원자력 발전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설에 착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계획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건설 중인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별로 이 원자력 발전은 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할 거면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죠?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한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2023년의 그런 과거 데이터로만은 분석하기가 어렵다. AI만 본다고 하더라면 2017년만 하더라도 AI는 거의 이제 시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 앞으로 AI가 지금까지 봤을 때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지 않고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과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여기에 필요한 에너지원들이 지금 엄청나게 허겁지겁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이고 원자력 발전도 앞으로에 대한 계획만 본다면 앞으로 큰 성장성을 가질 수 있는 시장이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강점을 얘기를 하자면 원자력 에너지를 한다라고 해서 원전 건설을 하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그게 터빈 부품이 그 중에 하나이고 그 터빈 기술을 활용한 이 분야들이 다 적용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지멘스와 GE 이런 이제 글로벌 최정상 기업들과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이제 가스터빈 시장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실히 지금 신규 수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해외 수주를 그렇게 많이는 못했지만 이 점점 비중을 따라잡을 것 같고요. 이제 수소 발전에 대해서 이제 수소 전소 토빈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GE와 이 제네럴 일렉트릭을 지멘스 에너지를 이제 이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미쯔시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통 강자를 우리가 따라잡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그런 이제 아주 하이테크의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자랑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소 터빈을 사용하게 되면 수소 전소 터빈이 아니더라도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35%만 쓰더라도 7만 톤이 줄어들게 되고 70% 비율로 하면은
지금 이제 17만 톤이 줄어들게 되고요. 100%로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100% 터빈을 목표로 하고 있고, 요걸 아직 상용화한 기업은 없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형으로 지금 이제 중형급부터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 성공하는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스터빈, 해상풍력 터빈, 그 다음에 원자력 터빈, 이런 터빈 기술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기자재를 터빈을 제작해서 납품하고, 그 터빈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장기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출액이 증가할 것이고 수주량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 메리트이고, 그렇게 순이익이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에게 배당금이 돌아오는 그런 시기도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스터빈 사업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었죠.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 추진 방안을 보시면 CAGR이 23.6%입니다. 그래서 매출 자체가 23%씩 증가하겠다. 지금 이제 사우디에서도 2조 원 규모의 또 수주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연말에는 지금 이제 여수 복합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내와 국외에서 계속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소식이 우리가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뭐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아시아 쪽, 카자흐스탄 이런 쪽, 그 다음에 이 베트남과 같은 그런 쪽, 필리핀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럽 쪽에도 가스터빈 관련 수주 소식이 들려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과 이제 미국에 있는 큰 시장도 우리가 노리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이 가스터빈에 대한 매출도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고, 오히려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간헐적인 수주보다도 이런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인다 라는 점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2007년이죠. 그때 전성기를 가질 때 주가가 15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연히 주식수도 적었고 지금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때와 유사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 원자력 움직임이 아주 시장이 크고 좋다라는 점,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해서 베트남 쪽에서 큰 수주를 계속 많이 했었고요. 사우디 쪽도 그랬고요. 근데 이 사업들이 지금 탈석탄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그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이 가스터빈, LNG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과 수소 가스터빈에 대한 사업이다. 거기에 신규로 들어온 것이 SMR과 해상풍력인데 그 시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두산건설에 대한 그런 건설 호재도 좀 있었는데요. 근데 그 건설에 대한 리스크가 좀 많이 줄었고, 실제로 최근에 이제 대형 그런 EPC 사업도 좀 따내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하나, 부채가 아직도 꽤 많다라는 점인데, 그게 장기적인 체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낮아질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황에서 두산 밥켓의 배당금을 받아서 유지하는 거는 지금 가능하겠지만, 근데 원자력 발전을 더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하기 위한 그런 돈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차입금을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큰 이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두산 큐벡스라든지 그런 두산 자체의 이제 투자를 통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금을 확보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서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부채를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합병이 실패가 되더라도 그 방법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합병을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전자투표에 들어가시면 반대 표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이제 제가 다시 체크를 해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를 들어 우리 기회비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입니다. 왜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폭락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에 대한 보장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가를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비용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먼저 해놓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좀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 전체적인 큰 투자자들이 지금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주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큰 투자자들이 움직여야 될 텐데 그 큰 투자자들이 과연 반대를 할지도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 합병이 거의 진행된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를 좀 하더라도 우리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25일까지 이제 팔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그때까지 주가 흐름을 좀 보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주가도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울질을 좀 잘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